해리스는 좀 약하다. 더군다나 바이든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겠다라고 한 것은 대단히 좀 어리석은 전략이었다. 앞에 2년간 제대로 본인의 뜻을 펼치지를 못했어요. 이번에 트럼프 캠프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 전부 다 트럼프의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으로 다 포진돼 있었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시작을 하자마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향후 2년간 본인이 원하는 모든 입법을 다 끝낼 것이다. 근데 이제 4년이 길지 않다는 걸 알죠. 고려대 국제대학원의 김흥종 특임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께도 이번 대선 총평은 한번 들어봐야겠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상대로 트럼프가 됐고요. 그러면 잠시만요. 교수님 네네.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예. 예상대로 이렇게 빨리 결과가 일방적으로 나올 거라고도 보셨습니까? 네네. 예. 어떤 포인트 때문일까요? 저는 이제 2016년도 상황하고 봤을 때 그 당시 언론 보도라든가 그 당시 여론조사하고 추이가 비슷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때하고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트럼프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 2, 3주, 한 10월 중순부터는 계속 방송이든 어디 나가서든 99.9% 트럼프가 될 거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이게 트럼프 현상이라는 것은 미국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지금 선진국에서 전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극우 우파들의 약진의 일환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트럼프가 영향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해리스는 좀 약하다. 그리고 더군다나 바이든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겠다라고 한 것은 대단히 좀 아주 좀 어리석은 전략이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이 미국의 민주당의 그 전략가들이 유럽에서 극우를 물리치고 있는 그 중도 정당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가를 좀 더 공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총평을 이렇게 들어봤고 이제 보다 자세한 내용들 한번 뜯어보면서 이번 대선에 대한 분석들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뭐 기사 보니까 한 120년 만이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한번 당선이 됐다가 네. 한번 실패를 했다가 네. 다시 또 당선이 되는 경우 네. 야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진짜 그 트럼프가 됐단 말이죠. 네. 여기에도 분명히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100년 만에 놀라운 사건이었던 전염병, 팬데믹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그 팬데믹만 없었으면 그냥 8년을 했을 겁니다. 네. 예, 트럼프가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2017년, 18년, 19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요, 2.2, 2.9, 뭐 2.4 이랬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선진국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었고 아주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낮았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사실 경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트럼프를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2020년에 들어와서 트럼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못된 대응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그냥 거기서 그렇게 됐고 또 뭐 흑인의 목숨은 중요하다. 바로 이런 사건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그렇게 정권을 뺏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가 물러나고 나서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바이든 정부에서 코로나가 물러나고 나서의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대충 2%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양호했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었죠. 예.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또 중도파들이 옛날이 좋았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컴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은 맞는데 이건 대단히 이례적이었던 팬데믹 때문에 그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와 관련된 사안이 이번 결정의 주요 핵심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트럼프 때 좋지 않았어? 라는 평가들이 해서 더 부각이 됐던 것 같고요. 네.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도 그러니까 경합주 안에서도 이슈에 따라서 좀 지지율 편차가 좀 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대선 직전까지는 경합주 이거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결국 펜실베니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승기를 잡는 사람이 달라질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전혀 달랐단 말이죠. 그 잘못된 분석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런 주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다 트럼프로 넘어갔죠. 예. 그러니까 그런 펜실베니아만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모든 중도파가 결국은 상당수가 많은 다수가 트럼프로 돌아섰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 데는 이제
민주당의 전략 실패도 컸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대선과는 또 다른 느낌의 대선을 우리가 치른 기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2.0 향후 방향성이나 또 예측 가능한 변수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겪어본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당연히 트럼프 2.0 시대에도 미국 우선주의는 더 강해질 거고 공약을 봐서도 얼추 예측은 되는데 글쎄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나 통상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2016년에는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몰랐죠. 전 세계가. 그랬죠. 예, 몰랐고 트럼프 자신도 자신의 편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구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로 임명을 했었는데 그때 임명을 하고 봤더니 트럼프를 잘 이해를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일기의 앞에 2년간 그 당시에 대통령과 상원 하원이 전부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본인의 뜻을 펼치지를 못했어요. 트럼프가요. 예. 그리고 그렇게 나서 이제 후반기로 들어가서는 이제 하원에서 또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 되는 바람에 또 역시나 또 그런 발목이 잡힌 게 있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트럼프 캠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사람 전부 다 트럼프의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으로 다 포진돼 있었고요. 그리고 공화당 자체가 완전히 트럼프주의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를 반대하는 공화당 사람들은 다 날아갔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이제 시작을 하자마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뭐 중국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한다라든가 그다음에 보호주의를 더 강화한다든가 그다음에 화석연료를 다시 또 사용한다라든가 그다음에 국내 기업, 해외 기업에 대한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인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또 경제 이슈는 아닙니다만은 뭐 이제 그 전쟁을 갖다 끝낸다라든가 또 법인세를 인하한다든가 이런 식의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레드 스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향후 2년간 본인이 필요로 하는, 본인이 원하는 모든 입법을 다 끝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4년이 길지 않다는 걸 알죠. 네. 네, 그러니까 앞에 2년간 다시 한번 중간선거 있기 전까지 그동안에 다 끝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하원도 지금 공화당이 가져갈 것으로 사실상 예, 그렇게 보이죠. 확정이 된 하원 같은 상황이다 경우. 보니까 네. 어떤 트럼프의 정책에도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전 일기였을 때는 재선을 노려야 되니까 분명히 그걸 생각하고 조심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번에는 어차피 또 될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불도저처럼 뒤 안 돌아보고 밀고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던데 과연 이게 뭐 외교나 경제, 통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또 한 가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게 사실 이거는 설사 해리스가 됐다고 하더라도 비슷했을 것이다 라고 예견했던 게 대중국 무역관계였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트럼프가 됐으니까 더 강경해지긴 할 텐데 미국과 중국과의 사이는 좀 어떻게 예견하십니까? 일단 미국 좀 제가 만약에 이제 트럼프라면은 미국 정치사에서 공화당은 가장 위대한 공화당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누구였냐면 로널드 레이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공화당은 레이건주의가 다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아마 트럼프는 자기가 새롭게 하는 이런 바로 공화당이 앞으로 몇십 년 갈 수 있는 트럼프의 공화당이 되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공화당을 완전히 새롭게 몇십 년간은 새로운 그런 변혁, 정치 개혁, 정치 변혁을 이뤄내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마지막 한 번 하는 대통령이지만 여기서 굉장히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분명히 하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중국에 대한 대응은 사실은 바이든 정부 때 보면은 트럼프가 했던 것은 그대로 놔뒀죠. 관세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동맹을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수출 통제를 더 엄격히 한다든가 M&A를 갖다가 중국으로부터 M&A를 갖다가 굉장히 스크리닝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트럼프가 좋아하는 이제 관세. 트럼프는 왜 관세 정책을 좋아하냐면 관세가
가시적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네. 예, 이게 뭐 수출 통제한다라든가 수입을 갖다 억제한다 이런 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관세 정책을 더욱더 압박을 하고 그다음에 공급망을 이제 중국으로부터 좀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노력은 사실 바이든 정부 때도 무지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공급망 다변화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할 거다.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할 만큼 그렇게 중국이 현재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시도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약간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여쭤보긴 할 건데 그 관세 얘기 하셨으니까 관세가 높아지면서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이러면 결국 인플레 압력을 다시 좀 자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나 전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거를 트럼프가 바라진 않을 테고 참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좀 이해상충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서요. 트럼프의 많은 주장은 서로 상충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상충되는 게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건데요. 네. 달러와 약세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수입에 있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제약을 많이 하고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원래 트럼프가 원하는 바죠. 그런데 다른 정책에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 문제는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왜 그랬냐면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한 관세. 관세가 이제 높아지게 되면 보편 관세 20%를 한다든가 중국으로서 들어오는 거 60% 한다라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이것이 공급 측 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그것뿐만 아닙니다. 트럼프의 그 재정 정책은 재정 적자를 그냥 용인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냥 필요한 만큼 돈을 찍어서 쓰겠다는 거고 필요한 만큼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네. 국채 다들 우리 미국 국채를 살라고 하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근데 국채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네. 그럼 국채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장 금리의 상승에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불법 이민에 대해서 이민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다시 2022년도부터 사실은 불법 이민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년, 21년에 팬데믹 때문에 제대로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국경을 더 느슨하게 개방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부터 결국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다 쫓아내겠다는 거죠. 네. 쫓아내면 결국은 인건비, 특히 단순 노동에 대한 노동력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네. 역시 물가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결국은 트럼프가 의도하는 대로 안 될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페드는 지금 이자율 인하를 순조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는데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달러와 강세는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트럼프가 원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달러와 강세로 결국은 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트럼프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고 싶어하는 모든 정책들이 물가 상승 압력을 이끈다면 네. 근데 그거를 원치 않는다면 네. 결국에는 이번에도 혹시라도 네. 연준에 직접적으로 네. 좀 압박을 하고 네. 야 금리 내려 물가 어떻게든 내려라고 압박을 하는 일이 또 발생할까요?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예. 그럼 이제 뭐 파월이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지난번 때는 굉장히 이제 뭐 트럼프 눈치를 봤지만 네. 지금 뭐 오래 했죠. 오래 했으니까 오래 나는 했죠. 뭐 언제든지 뭐 물론 조금 더 좀 이제 여유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파월도 조금은 더 저항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것도 흔히 네. 있는 일은 아닌데. 뭐 근데 중앙은행과 정부와의 그 갈등은요. 뭐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근데 예. 직접적으로 너 해고할 거야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네네. 네, 트럼프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도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근데 어떤 중국의 이야기 그리고 관세나 이민자 정책에 의해서 좀 적대시하는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 뭐 보호무역주의나 자국 우선주의를 생각한다면 우방국들도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 무조건 온쇼어링이거든요. 다 들어와. 미국 내로 들어와야 돼. 생산시설도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우방국들에 대한 미국 정책의 영향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졌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바이든 정부 때 가장 강력한 법안 중에 하나가 이제 IRA였죠. 예.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이것이 엄청난 보조금을 줍니다. 미국 내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 근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타겟은 역시 이제 배터리, 2차 전지하고 그리고 전기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나라 그 배터리 2차 전지 생산 업체들이 지금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엄청난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고 또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이 AMPC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적자를 메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보조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트럼프의 사고 방식은 외국 기업한테 왜 보조금을 주느냐, 왜 외국 기업한테 왜 우리나라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주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예. 아니 그러면 외국 기업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안 들어와? 시장이 우리 넓지 않느냐? 그러면 펜스만 높게 치면 그러면 알아서 들어온다. 관세를 갖다가 외국에서 배터리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관세 50% 때리겠다.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결국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예. 보조금까지 안 줘도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을 주겠다 그랬는데 뭐 안 주겠다 그러면 조금 좀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을 하되 굉장히 추가적인 어떤 조건을 걸어가지고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결국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다 맞추지 못하면 약속했던 보조금 줄 수가 없다. 뭐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서 사실상 보조금을 원래 약속했던 만큼의 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약을 말했을 때와 실제로 이제 트럼프 2.0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정책적인 미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그래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저희가 또 방송 통해서 업데이트는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타겟팅이 우리나라가 되지 않겠냐라는 걱정들도 있고 그래서 뭐 외신발로는 한국 정부가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걸 검토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던데 글쎄요 미국과의 통상 관계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440억 불 정도의 흑자를 미국에서 대미 무역에서 내고 있습니다. 예. 냈습니다. 440억 불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의 그 규모에서 8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보다 앞에 7개 나라들이 더 이제 신경이 쓰여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미국의 또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은 그 이제 뭐 순서대로 이렇게 등수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몇 개의 그 이제 타겟팅을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무역 수지 흑자 줄이라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역 수지 흑자국으로 해서 뭐 비난하고 또 때리면은 뭐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수입을 늘릴 것인가. 결국은 뭐 늘릴 수 있는 것은 뭐 천연가스라든가 뭐 그런 에너지 종류밖에 화석연료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단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늘리는 수밖에 없다. 예,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좀 어떻게 대비하고 또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눈에 안 띄는 게 좋죠. 그러니까 무역수지 흑자를 좀 줄이는데 예. 그 대신에 이제 뭐 중동산이라든가 뭐 동남아, 인도네시아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에너지를 갖다가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미국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공장이 다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공장 시설을 이제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첨단 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서부터 해서 다시 또 한국으로 역수입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무역 수지 흑자를 적절하게 이제 관리해서 그게 이제 뭐 10개 나라 한꺼번에 때릴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한 서너 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타겟팅을 할 거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그렇게 좀 내야겠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좀 기민한 대응들이 그래서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물론 이게 어떤 지난 간방 뉴욕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 일거래일 동안의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이것만 보면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아메리카 온리처럼 느껴지는 지금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너무 야 우리 부정적인 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냥 무조건 약간 망하는 느낌처럼 이렇게 돼버려서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우리가 엿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회로를 돌려보고 싶은데 좀 긍정적인 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긍정적인 측면은 결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화석연료 쪽을 전부 다 규제를 많이 철폐하고 신재생 쪽에 대한 뭐 정부 차원의 어떤 규제, 이런 뭐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 이런 부분은 좀 뒤로 미룬다라든가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우리한테 유리하냐면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정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국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해서 그 전기 자동차를 갖다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함께 여전히 우리가 내연기관차를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연기관차의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사실 좀 이거는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참 이게 달성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가장 탄소 중립으로의 속도가 느립니다. 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고요. 현재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트럼프의 집권은 우리에게 조금의 시간을 더 4년의 시간을 갖다 벌어준다고 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함정인 것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4년을 우리는 그러면 계속 화석연료 쪽으로 계속 지금까지 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신재생 에너지라는 신재생 발전량을 맞춰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놔야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지금 현재 신재생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신재생 관련해서? 중국이 제일 앞서지 중국입니다. 않았습니까? 예, 예. 중국이 제일 앞서고 그 다음이 유럽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 유럽인데 여기서 미국까지 더해져 가지고 이 세 삼자가 녹색 산업 또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새로운 강력한 국제 규제를 만들게 되면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말 수출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재앙적인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트럼프 4년의 집권기 동안에 우리는 페이스를 늦추지 말고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어떤 전환을 계속 가속화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야 워낙 마이웨이니까 한번 마음을 먹으면 신재생 쪽으로도 시장을 확 키울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하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화석연료 시장은 화석연료대로 트럼프 정부에 대응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시장까지 좀 확장을 해갈 수 있을지는 좀 우려도 되고 또 근데 그게 정답이란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교수님께 여쭤보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대선 직전까지도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트럼프가 되는 게 더 나아 그리고 트럼프가 됐으면 하는 여론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투자 측면에서 트럼프 2.0 시장 환경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거시적으로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2.0이 어쨌든 간에 굉장히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불러오기 예. 때문에 이건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일부 업종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화석연료 관련된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약속한 대로 전쟁을 이제 좀 종식시킨다라든가 두 개의 전쟁 중에 하나 또는 두 개 다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재건 사업 엄청나게 큰 재건 사업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있어서 특정 일부 업종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집권이 당선이 대단히 유리한 상황을 맞을 수가 있다, 맞게 해줄 수 있다. 자,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고 또 그런 업종에서는 트럼프의 집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워낙 색깔이 분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좀 꼭 답안지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혹시 불확실성에 대한 변동성은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또 좀 들썩였던 곳이 외환 시장이었거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장중에 1,400원을 넘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이전에 1,370원, 80원만 돼도 굉장히 시장이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움츠러들었었는데 1,400원까지 지금 장중에 찍은 상황이라면 어떤 외환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나 우려들은 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달러화가 계속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트럼프의 의도와는 달리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결국 이제 우리 원화의 약세고 또 환율이 올라가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1,400원대의 환율을 뉴 노멀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그냥 불안한 걸로 생각하지 말고 좀 이것이 새로운 하나의 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일각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은 지금 1,400원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우리의 경제 위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 그냥 유지하자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그 입장에 대해서 또 이제 반대하는 측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굉장히 지금 요새 내수가 또 안 좋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자율도 계속 내려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환율이라 하는 것이 이제 보면은 사실은 금리보다도 환율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그 나라의 환율의 움직임이 그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안정적이냐 또는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냐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상징적인 지표가 되기 때문에 결국 환율 그건 관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은 환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그 예민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책 당국과 한국은행이 잘 의견 일치를 봐서 해야 되는데 현재 느낌으로 보면 약간 좀 양 기관 간에 좀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데 뭐 뉴노멀이어서 1,400원대를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도 그렇고 아니면 좀 이렇게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분명 이해는 가는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그 레벨에 대한 수치도 수치지만 환 변동성이 이렇게 커져버리면 사실 그 환 리스크에 그대로 오픈돼 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 감내를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워낙 요즘에는 실적도 안 좋다, 막 구조조정 소리 나오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 리스크에 노출됐을 때 버틸 여력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환율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그런 뭐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정책 당국도 바로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환율이 아주 그냥 그 이제 스무스하게 이렇게 컨시스턴트하게 이렇게 오른다라든가 또는 떨어진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 개입을 들어가지 않고 다만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을 때는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좀 변동성을 완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변동성을 약화시키는 정도로 그 정도로의 어떤 시장 개입을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만 이제 굉장히 제한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또 맞는 방향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환율의 절대적인 수준보다도 변동성 문제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1거래일 많아야 2거래일 지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 안에 워낙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계속 투자와 관련해서도 좀 제언을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경우에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혹은 업종 측면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과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업종군들이 사실 극명하게 나눠져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 시장만 보면 방산이나 조선 빼고는 다 힘들 것처럼 시장이 반응을 하긴 했는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과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 어떻게 좀 나누고 계십니까? 일단 수혜를 받을 것은 앞서 얘기한 뭐 정유라든가 석유화학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위산업, 방산 쪽은 이제 제가 앞서는 얘기는 안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한데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자 이제 트럼프가 유럽 국가, 나토 국가들한테 그 나토 32개 국가인데 32개 국가한테 이번에는 지금 GDP의 3%까지 국방비를 올리라고 했어요. 2016년에 들어오고 나서 2017년부터 트럼프가 유럽 나토 회원 국가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2%를 맞춰야 된다. 어떻게 2%를 못 맞추느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현재 32개 국가 중에서 한 23개 국가가 2%를 이미 맞췄습니다. 계속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3% 맞추라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은 현재 전체 GDP 한 3.4% 정도를 국방비에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한 2.8%를 쓰고 있습니다. 3% 조금 안 되는데 우리나라한테 3%를 맞추라 이제 그러면 좋은데 또 우리나라한테는 또 3.5% 맞추라고 또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 유럽 국가들한테 3%를 맞추라 그러면 결국은 그래서 뭐 군대를 더 늘리겠습니까? 그거보다는 결국은 첨단 무기를 사는데 더 신경을 쓸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방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우리의 방위산업 특히 요즘 한참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방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미국이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지금 방산세 시장은 전 세계 방산 시장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산 시장에 이제 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숟가락을 놓으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배제시키는 예. 특히 그 중동에 대한 방산 수출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수출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유럽 같은 경우도 보면 유럽에 이제 우리 중동구 국가들한테 우리가 수출을 조금 했고 그동안 또 폴란드를 비롯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죠. 지금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방산에 셌던 국가들은 여기가 우리 앞마당인데 어떻게 이렇게 와서 기웃거리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 EU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결국 이제 불확실성인데요. 바로 이러한 점을 성공적으로 극복을 하면서 우리가 방산을 늘려나가야 되는 이제 바로 이러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어렵게 되는 것은 뭐 당연히 이제 뭐 배터리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 그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EU라든가 이제 이런 이런 나라들이 좀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이 현재 이 부분에서 산업의 경쟁력이 강한데, 현재도 미국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 수출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 여러 가지 다른 나라로부터 가는 그게 잘 안 되게 되면 결국 이 엄청난 생산 설비를 가지고 결국 과잉 생산이 이 과잉 생산, 중국에 의한 과잉 생산은 지금 철강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철강 이외에 전통적인 여러 산업에서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에서도 지금 과잉 생산 문제가 되고 있고, 레거시 반도체에서의 과잉 생산은 조만간 들이닥칠 것 같아요. 한 2, 3년 내로.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과잉 생산 문제가 되면은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수출을 갖다 기회를 제약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더욱더 레드오션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자, 이러한 면에서 결국은 그 트럼프의 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한테 나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랜만에 교수님 모신 김에 마무리 질문 하기 전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소식이 있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사실 방위비 분담금도 있거든요. 재협상 요구를 또 할까? 지난번에 막 처음 부를 때 막 5배, 9배 뻥튀기여서 부른 다음에 막 협상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부담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이번에도 그 수순이 또 이어질까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 문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방위비 협상은 뭐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죠. 예, 그건 뭐 협상하는 것이고, 지난번 트럼프 일기 때 우리가 그 협상을 통해서 결국 1조 원이 안 됐던 방위비를 이제 점차 올려서 8천억, 9천억에서 1조를 넘기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바이든 정부와 그 협상을 해가지고 한 5,500억 정도의 이제 방위비를 분담하기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이걸 갖다 앞으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제 올릴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바이든 정부하고 한 협상이죠. 지금 트럼프는 양국의 의회를 통과하고 양국의 국민의 동의를 받았던 FTA도 무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한미 FTA에서도 한미 FTA가 있지만 우리는 뭐 니네 10% 부과할게 라든가, 자동차 지금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는데 그거 뭐 10% 부과할게 뭐 이런 식의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의회에 통과한 것도 아닌데, 뭐 이게 당연히 이거는 뭐 재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100억 달러는 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14조, 예, 그러면 지금 있는 거에 한 10배 정도 되는데요. 그러게요. 예, 물론 이제 이게 협상용으로 얘기한 것이지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과거에 또 협상을 해본 경험도 있고 해가지고 결국은 적정한 수준에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올려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 트럼프가 얘기했던 바로 그러한 수준의 무지막지한 그런 방위비 인상은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나 또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한번 추가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해주신 얘기들 다 종합을 해서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서 우리들은 또 어떤 과제와 어떤 대응책을 갖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교수님의 제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굉장히 그 영어로 하면 애자일 해야 돼요. 굉장히 기민하고 빠르게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트럼프가 들어섬으로 해서 지난 바이든 정부 때 사실 우리의 통상 당국이 갖고 있었던 어떤 굉장히 많은 부담감은 사실 그 전에 트럼프 일기 때보다는 사실 좀 적었거든요. 물론 그때도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만은 지금 와서 다시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우리 통상 당국은 지금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통상 당국이 굉장히 기민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정부가 또 그렇게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국민들이 많은 성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관심을 많이 갖고요.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또 뭐 필요하다면 목소리를 내서 정부의 협상을 도와주는 뭐 이러한 방식으로라도 해서 도와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현상은 물론 미국이라고 하는 가장 큰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굉장히 그 아주 뚜렷한 그런 정책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유럽의 극우 정당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정책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 대단히 유사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현상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외교라는 것이 결국 자기의 그 어떤 공간을 더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을 확보하는 속에서 자기 이익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리와 국익을 중심으로 그렇게 대외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실리도 중요한데 그 실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분을 분명하게 세우는 게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념이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걸 가지고 먼저 미리 얘기해가지고 손해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실리에 기반하고 그 실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 나가는 방식으로 정부 당국자 그리고 정책 당국자들이 좀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바로 이 트럼프 2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지혜를 많이 좀 더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야든 실리를 뒷받침하는 명분을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하다라는 마지막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기민하게 또 대응을 하길 바라면서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국제대학원 김흥종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